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톡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요즘에 연금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3단 보장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각각의 연금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해 왔으면 또 좀 자세히 좀 들어가서 공적연금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또 개인연금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봤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들이 연금 계좌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연금 계좌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연금 계좌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ISA를 뭐 전환할 수 있다거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금주택이나 연금부동산을 이렇게 이 차액을 이렇게 이전해 오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연금 계좌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연금 계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연금 계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연금 계좌는 크게 이제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로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퇴직 연금 계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제도는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려왔습니다. 공적연금과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으로 나누어지고 퇴직급여의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과 IRP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연금의 세제 비적격연금의 배능연금 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이라고 그랬죠. 이자 소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부분이었고 세제 적격연금은 이제 우리가 매년 소득공제세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연금저축 계좌를 갖다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연금 계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개인연금은 아까 세제 비적격연금과 세제 적극연금을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 비적격연금은 우리 이제 저축성 보험 성격인 저축보험과 연금보험과 유니버셜보험 이런 것들 있다고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연금으로 수령할 때라든가, 뭐 일시금을 차질 때라든가, 이때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를 해준다고 그랬죠.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해준다. 그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세적격연금은 이제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은 요즘에는 그렇게 저축 신탁은 별로 그렇게 많이 좀 안 하는 듯 보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을 좀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자, 이 중에 여기 세제 적격연금 있죠. 이 세제 적격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돈을 불입을 하면은 어떤 일정 한도 내에서요. 이걸 우리는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개인연금 중에 세제 적격연금의 이 세 가지를 연금저축계좌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퇴직연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과 IRP가 있다. DB형은 이제 회사에서 그 퇴직금을 갖다 쌓아주는 그런 적립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DC형도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 있고 또 이 DC형에다가 이 DC형은 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윳돈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내가 내 돈을 넣어놓을 수 있다고 했었죠. 이 돈들이 있을 수 있었다. IRP도 이제 좀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P에다가 이 퇴직연금 제도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 부담금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IRP에다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 자율적으로 넣을 수 있었죠.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자, 이 중에 여기 DC형과 IRP, DC형과 IRP를 합한 이거를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금저축계좌와 이 퇴직연금 계좌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대 적격연금의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의 DC형과 IRP, 이게 이제 연금저축 계좌라고 했습니다. 또 DC형과 IRP를
퇴직연금 계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아우르는 게 전체를 합해서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다라고 하는 거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연금계좌는 통칭을 하는 거니까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는 그럼 어떤 돈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냐? 여기 보시면 대충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나중에 좀 더 알아볼 것도 있고 해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연금계좌에 어떤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넣어놓은 돈이 있었죠.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600만 원 정도는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나머지는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것들은 나중에 뭐 인출하거나 그럴 때 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이런 돈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DC형에다가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아까 본인 부담금 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은 DC에서 IRP로 이전을 해 올 수 있죠. 아니면 다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 이 연금 계좌에 IRP 계좌에 아마 이 돈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RP 자체 내에서도 또 이 본인 부담금 넣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들이 지금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DB형으로 이제 퇴직금을 운영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찾아서 내가 쓸 거냐? 아니면 IRP에 넣어놓고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혜택을 볼 거냐? 라는 것들. 그럼 IRP 계좌로 옮겨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DB형 계좌도 옮겨올 수 있다면 DC형 계좌에 있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도 옮겨올 수 있을 겁니다. IRP 옮겨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이제 연금계좌에는 이거 말고도요, 또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SA 전환금액, 연금주택, 연금부동산의 전환금액이라고 하는데요. IS는 이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돈들을 5년 동안에 1억까지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1억까지의 한도 내에서, 네, 이 IS에 있는 돈을 이 연금 계좌에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IS의 전환금액이라고 하는데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1억씩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뭐 3년마다 옮겨올 수도 있고요. 근데 5년 한도로 한다면 1억 원씩 네, 옮겨올 수 있겠죠. 그러면 네, 5년마다 1억 원씩, 1억 원씩, 1억 원씩 이 연금 계좌에다 차곡차곡 쌓을 수 있을 겁니다. 10년이면은 뭐 2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20년이면 4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이제 뭐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이 주택을 네,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겠죠. 양도 차익이 이제 이 주택 차액 네, 있을 수 있는데 이 주택 차액을 이 연금 계좌에다가 넣어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내가 집이 한 채 있는 걸 팔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살 수 있겠죠? 그 다른 주택을 사고 난 나머지 돈을 이쪽에 옮겨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옮겨올 수 있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제외한 뭐 상가라든가 뭐 토지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연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팔고 나서 이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양도 차익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옮겨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연금주택이나 연금부동산은 무조건 옮겨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60이나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맞으면 옮겨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제 알아볼 겁니다만 연금 계좌에 넣어 놓은 돈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라는 것도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연금저축 계좌는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 변천사에서 잠깐 봤었습니다만 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개인연금저축부터 시작을 해서 연금저축으로 지금 옮겨왔고요. 또 연금저축으로 옮겨온 다음에 또 연금저축 계좌라는 곳으로 이렇게 변천이 돼 왔거든요. 이 변천이 돼 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 자, 일단은 판매 기간은 연금저축 계좌는 2000년 12월까지만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는 중단됐어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2001년 1월부터 2013년 02월 동안에 판매가 됐었습니다만, 이 연금저축도, 네,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만 중단했다는 거죠. 연금저축 계좌는 이제 2013년 3월부터 판매가 됐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납입 한도는 이렇게 바뀌어 왔죠.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 원에 연천 20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계좌는 이제 2013년 이후로는 이제 분기별 한도가 폐지가 되면서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월 1일 날 연 1,800만 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연 1,8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도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240만 원 공제 한율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변해 와서 지금 현재는 네, 세액공제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물론 연금저축과 임금저축 계좌 합해서 600만 원까지 지금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연금저축을 지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개인연금저축은 계속해서 이 72만 원과 6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운용을 하셨다면. 이런 것들이 언급 장점이 되겠죠. 이 소득공제도 받고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에 주시는 이런 페널티가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시해보자. 연금 개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느냐라는 부분들 이렇게 바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 가지를 각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연금을 타실 때 이런 세금들이 부과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에다가 연금저축 계좌와 그다음에 이 퇴직연금 계좌, ISA 전환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주택 차액, 양도 차액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계좌에 넣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음, 최근에는 지금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라는 분과, 워낙 요즘에 유명하시죠. 네, 어스 캠퍼스라는 곳에서 이제 자산관리 초집중반에서 이제 세금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까지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자, 거기서,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 이런, 캠퍼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만드셨거든요. 2023년도 경에. 그래서 거기도 제가 이제 이 세금 상담 전문 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러면은 프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연금 계좌와 ISA 계좌, 그다음에, 네,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네, 어떻게 자문을 해 드리는지를 이제 상담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한번, 여기 QR코드 찍으시면요. 저한테 직접 이렇게 상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음,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펀드를 선택하고 파는 시기와 어떤 그런 걸 내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 없이 이제 프리즘이라는 투자 자문에서 홍준호 박사님을 비롯한 전문가와 AI가 이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떤 자산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며 어떤 ETF,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사고 팔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분들은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개인연금에 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계좌를 합한 연금 계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연금 계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금 계좌에 어떠한 돈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어떻게 네, 변천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연금 계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납입 한도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액 공제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ISA도 지금 세액공제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